2017년 12월 6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 이후 약 한 달 뒤인 지난 2018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요르단도 방문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원래 이번 중동 순방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팔레스타인을 방문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이를 거절한 것이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 이후 중동 아랍 국가들이 발칵 뒤집어진 상황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왜 팔레스타인을 방문하려 했었고 왜 그 발길을 요르단으로 돌렸을까요? 이번 브레드 브리핑에선 그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원래 팔레스타인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도 예상하셨을 겁니다. 지난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발표 이후에 전 세계의 많은 나라와 중동 아랍 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했지만 특히 더 발끈했던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라고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도시를 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자신들의 수도라고 주장하며 적잖은 충돌을 일으켜 왔었는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그야말로 장작더미에 기름을 끼얹은 듯한 상황이 되었으니 아마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방문해서 미국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방문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반감이 심하니까 팔레스타인이 이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요르단으로 발길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거부를 당한 후에 왜 요르단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현재 서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 동예루살렘은 솔로몬 시대 때 지어졌던 제1성전과 헤롯 시대 때 건축되었던 제2성전이 있었던 자리인 성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산에 지금은 이슬람 종교의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인 황금사원과 알-아크사 사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으로서도 이 성전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도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라고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사원을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요? 현재 황금사원은 놀랍게도 요르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금사원을 왜 요르단이 관리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1947년 국제연합총회는 팔레스타인 분할 결의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아랍 국가에도 유대인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 구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하는 날 이른바 제1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 중동전쟁에는 요르단이 아랍 국가들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예루살렘을 서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으로 나누어 서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획득하고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라 불리우는 웨스트뱅크를 요르단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웨스트뱅크란 요르단과 이스라엘 국경에 흐르는 요단강의 서쪽 지역이라고 해서 웨스트뱅크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1967년 또다시 제3차 중동전쟁, 이른바 6.1 전쟁이라 일컫는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라 불리우는 웨스트뱅크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이스라엘은 성전산만큼은 요르단의 관리하에 남겨놓게 되죠. 이때부터 성전산은 요르단 소속이 되어버린 아주 특이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산의 바깥쪽인 통곡의 벽은 이스라엘 영토, 성전산 안은 요르단의 영토가 되는 셈이죠. 여기서 요르단은 어떤 나라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은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국가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깊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현재의 요르단 땅을 거쳐 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눈을 감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현재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이죠. 그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이후 전쟁을 치른 지역이 암몬 지역, 지금은 이곳을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룻의 고향 모압, 헤롯의 고향 이두메 또는 에돔,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가 권리를 받은 길앗 북부 지역, 야곱의 가족들이 건넜던 야복강 지역이 모두 현재의 요르단입니다. 그만큼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전쟁으로 얼룩졌던 고대사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인구 1,000만 명의 작은 나라 요르단의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2017년 요르단의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5,600달러로 39,125달러인 이스라엘, 21,847달러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밑도는 수치이며 실업률은 18%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르단은 다른 중동 국가와 다르게 지난 20년간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이스라엘과 중동의 안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 둘러싸여 있어서 위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완충 지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서 요르단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요르단은 미국이 중동에서의 위치를 지키고 미국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중동 정세를 리드할 수 있도록 발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에게 있어서도 미국과의 협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르단은 주변 걸프 협력회의 국가들처럼 입헌 군주 국가로서 국왕의 헌법을 초월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걸프 협력회의 국가들처럼 원유나 가스가 나오지를 않지요.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군주제에서 요르단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요르단은 대미 외교를 가장 중요한 국가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미국은 현재 요르단의 경제에 막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요르단 정부가 미국을 의존하는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죠.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대외 원조를 담당하는 미국 정부 기관인 국제개발처를 통해서 미국이 요르단에 지원한 금액은 무려 18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도 미국은 매년 요르단에 약 10억 달러, 1조 원에 달하는 지원을 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요르단은 군사적으로도 시리아 내전뿐 아니라 IS와 같은 테러 집단을 경계하는 데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은 2011년부터 요르단에 8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과 무기를 지원하고 CIA와도 협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르단의 안보를 위해서 시리아와의 접경 국경을 강화하는 비용으로 1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00억 원을 제공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요르단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요르단에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으로 미국과 팔레스타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예루살렘 및 성전 문제가 불거지면 요르단의 입장은 굉장히 난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요르단의 인구 중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요르단 인구의 55%에서 70%가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정치나 군대의 요직을 맡을 수는 없지만 민간 경제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또한 현재 요르단의 왕비인 라니아 알 압둘라 또한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브리핑에서도 소개했듯이 현재 국제연합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즉 UNRWA에 등록된 팔레스타인 난민 중에 약 200만 명 현재 요르단에 있는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어지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연합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의 원조를 반으로 줄인 상황에서 요르단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 이는 봉기나 시위로 이어지게 되고 요르단의 안정과 안보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상과 관련이 있는데요. 요르단 왕조는 자신들을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무슬림들이 세 번째로 성스럽게 여기는 알-악사 사원의 수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치적 합법성은 이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예루살렘 수도 선언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요르단 왕조의 위상이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요르단 왕조의 합법성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요르단 방문은 경제적,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요르단의 곤란한 상황을 알기에 아마도 이를 해결하고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요르단을 잃게 되면 중동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요르단의 입장을 들으며 협력을 다시금 공고히 하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국제정치에서 요르단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또 어떨까요? 복잡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상대적으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1994년 미국의 주도로 평화협정을 맺으며 이집트에 이어서 중동에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가 됩니다. 사실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나라였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르단 전체 인구 중에 팔레스타인 후손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팔레스타인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란 이만저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성전산에 위치한 황금사원과 아락사 모스크는 현재 요르단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유대인과 무슬림들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두 나라의 관계는 항상 긴장감이 돌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상대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르단을 향한 미국의 큰 원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우방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인해서 다른 중동 국가들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중동 협상가이자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의 부소장인 아론 데이비드 밀러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관계는 이스라엘이 다른 중동 국가와 맺는 관계와는 달리 상호 이익과 연관이 있으며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만큼 서로의 안보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스라엘에게도 요르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요르단의 지리적 위치 때문이죠.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동쪽의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완충 지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워싱턴 전략연구소의 연구원인 네리 질버는 만약에 요르단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도와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렇게 암묵적인 룰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르단 입장에서도 이스라엘과의 안보 및 경제 협력은 중요합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라크와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협력이 없이는 이 나라들을 통해서 요르단의 왕권을 위협하는 테러 단체들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경제적으로도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요르단 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요르단의 경제 사정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협력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국 에너지 수요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요르단은 2016년 이스라엘로부터 15년 동안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11조 900억 원의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요르단은 심각한 물 부족으로 인해서 자국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지자 2013년 홍해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일부는 생활, 산업용수 및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해로 유입시키는 홍해 사해 담수화 프로젝트를 이스라엘과 맺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요르단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많은 갈등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중동 전문가들은 요르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국토의 면적도 크지 않고 산유국도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 중동의 정세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나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무시할 수도 없는 나라. 사실 많은 부분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말이죠.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요르단과 협력하는 것은 중동의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 또한 중요한 이번 중동 순방에 요르단을 포함하게 된 것이겠죠.
그러면서 요르단은 이스라엘과의 경제 협력을 위한 관계,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외면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에 무조건 반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요르단 방문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아직 자세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 이후 미국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1년 이내에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추가 발표까지 하면서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은 이제 기정사실화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관리하고 있는 요르단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러 간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르단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설득을 거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요르단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요르단과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만약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요르단 방문을 통해 요르단의 암묵적인 동의이든 아니면 전적인 동의이든 지지를 받아냈다면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사실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몇 발자국 성큼 다가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예루살렘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나아가서 중동 지역과 전 세계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일들이 하나씩 단계적으로 정말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부인할 수가 없고 또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방금 보신 브레드 브리핑은 저희 브레드TV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세계가 어떤 영적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또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브레드TV 유튜브 채널을 정기 구독해 주시면 업로드되는 프로그램들을 편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